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도 구성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딴 설화와 공천 녹취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늘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더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사태 엔데믹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9개월여 만에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는 풍토병 단계로 들어갑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선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 등 전세 사기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유를 외친 취임식부터 용산시대 개막, 그리고 한미에 이은 한일 정상회담까지 먼저 지난 1년의 성과를 박소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를 35차례나 외친 취임식.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였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유엔 총회 기조연설, 미 의회 영어연설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1년 내내 역설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준다는 목표 아래 국방부 건물로 옮겨진 대통령실. 사상 처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사흘에 한 번꼴, 61차례 이어진 출근길 약식 회견은 쌍방향 소통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MBC 기자와의 설전 이후 중단됐습니다. 경제는 자유시장, 민간 주도로 대표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폐기 등 전 정부와 180도 다른 정책의 추진을 대통령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성과로 꼽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해외 자본의 투자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의 추진은 집권 2년 차 가장 역점을 둔 과제였습니다. 특히 노조개혁 완수를 목표로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의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 역시 새 국면을 맞았고 논란과 비판 속에도 셔틀 외교는 재가동됐습니다. 지난 1년 굵직한 성과가 많았다는 대통령실의 자평은 결국 국민의 삶과 마음에 어떤 혜택과 어떤 자긍심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살펴본 뒤에 내려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마냥 장밋빛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영선 윤석열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로 비판을 받았고 여야 할 것 없이 여의도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논란이 된 건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서울대 법대 5060 남성 위주에 더해 검찰 출신들이 다소 낯선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의도 경험이 없는 영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당대표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했고 이어진 전당대회 땐 나경원, 안철수를 애둘러 비판하며 당무 개입 의혹을 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대선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행사 때 몇 차례 악수한 게 전부인데 거대 야당의 거듭된 입법 독주를 선굵은 정치로 풀기보단 거부권 행사로 받아쳤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의 불쾌감을 드러내며 순방 때 1호기 탑승을 막았고 이젠 생중계 일방소통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자유와 연대를 외치며 공들인 가치 외교는 민간인 사적 수행과 비속어 논란, 말실수 등으로 크고 작은 흠집이 났고 만 5세 입학과 주 69시간 노동 등 정책 혼선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측근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목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임기의 5분의 1이 지난 시점 남은 4년을 어떤 빛깔로 채울지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범죄와 무관했다면 통보도 오지 않았을 거라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때 60억 원 넘는 가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던 김 의원이 전량 인출하는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확인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 매도 자금으로 지난 2021년 2월 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나 10억 원 예금이 늘어난 배경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투기성 높은 김치코인에 10억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매수 시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 의원이 과거 코인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액 코인을 거래해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대구 현장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 방침을 따라주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은 지도부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코인 관련 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하다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도 합류할 수 있다고 권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잇따른 설화와 공천 녹취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늘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한 뒤 많은 고민을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어떤 요청을 받아 사퇴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더견 대표와 그 측근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라 대표는 올해 초 또 다른 측근들을 앞세워서 인터넷 언론사를 인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언론사는 자금 세탁 같은 투자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조선일보 발행인 출신으로 관계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문순 이사장은 고문료까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라더견 대표 세력은 지난 2월 유상증자 형태로 10억 원을 투자해 이 언론사의 지분 99%를 사들였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장모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고 이후 언론사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 일당이 처음에 우리한테 회사를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투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유상증자로 이제 자기네들 지분을 사서 이제 들어온 그런 구조로 온대요. 하지만 라 대표 측이 투자한 자금은 실제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게 언론사 측 입장입니다. 언론사 대표 명의로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라 대표 측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터넷 언론사를 집어삼킨 셈입니다. 휴대폰 걔네들이 개통시켜가지고 지들 돈을 지들이 굴린 거예요. 대표 저기로 해가지고 신용거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일파만파 돼버린 거죠. 라 대표 측은 광고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병원 광고를 걸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손 투자자로 알려진 의사들이 속한 병원들이었습니다. 라 대표 측이 투자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 자금 세탁을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언론사 인수 과정에는 전 관계 인사에 이어 유력 일간지 관계사 대표도 등장합니다.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 이사장으로 지난 2006년 조선일보 대표와 발행인을 지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해당 언론사 인수 과정에서 고물료 500만 원을 받았고 라 대표가 투자한 IT 업체에서도 자물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중명 전 회장 등과 함께 단순 투자자를 넘어 라 대표 측 관련 사업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다니는 김문순 이사장이라고 내 친구인데 대학 동창인데 골프에도 이사지. 제외 맞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사 감사를 맡았던 장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자 공직자윤리위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체포된 라 대표를 상대로 해당 언론사를 사들인 배경과 김 이사장과 장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의혹으로 체포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11일 만이었죠. 이 3명은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요? 네, 먼저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가장 핵심 인물이죠.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 매도가를 정해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모 씨입니다. 라 대표의 투자자문 업체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소득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주가 조작 세력의 수수료 창구 의혹이 제기된 케이블 채널 운영사에서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임창정 씨의 소속사 예스I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사내 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곳은 최근 라 대표와 임 씨가 공동 투자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네, 또 다른 핵심 인물 안모 씨입니다. 전직 프로골퍼인데요. 체포가 됐죠. 투자자들에게서 수수료를 회수하는 창구로 쓰인 서울 강남구 골프 아카데미의 대표이사입니다. 역시 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가 조작 사태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건축왕을 포함한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도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을 추가로 검찰에 넘깁니다. 지난 3월 1차로 기소된 남 씨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송치됩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겐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은 남 씨와 함께 범행 과정에 긴밀히 가담했다고 판단해 범죄 집단으로 봤습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범으로 꼽히는 남 씨의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단체 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남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범 17명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종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 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인해서 주범으로 그 지위가 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범의 형량과 같은 그 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서 앞서 지난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의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왕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 등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모두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서울대학교 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재작년 북한 해킹 조직이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 81만여 명과 직원 17,000여 명까지 모두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은 재작년 5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서버 7대에 침입한 뒤 서울대학교 병원이 사용하는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환자 병리 검사 결과 등을 빼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건 약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윤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 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내일 회의는 방역 완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이후 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을 열어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단축하는 대신 권고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이미 격리 의무를 해제한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검사도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격리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 현실도 고려됐습니다.
훨씬 낮은 비율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자물쇠로 꼽혀온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면 코로나19는 사실상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풍토병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말 국내에 첫 환자가 나온 지 약 3년 3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종식 선언입니다. 중대본회의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임시 선별 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등 최대 20일 정도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고려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기존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심에 물난리가 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 정부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차량이 침수되고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저거. 반지하 가구에 살던 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물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신림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보십시오. 반지하에서 나온 겁니다. 온 동네가 지금 쑥 들어가십니다. 폭우 때마다 물난리였던 도림천 유역에서 강우량에 따른 하천 수위를 3D로 확인할 수 있는 침수 예보가 시범 운영됩니다. 또 빗물바지나 맨홀 뚜껑 등 배수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홍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또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 방수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여름엔 남동 태평양 일대 바닷물 온도가 올라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걱정입니다. 장마철하고 겹치게 되면 더 홍수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과 폭우가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홍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취업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의 영향이 제조업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이 줄면서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9만 7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 12월 11만 명 줄어든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올 들어 4개월 연속으로 줄었는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숙박 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은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35만 4천 명 늘었는데 지난 3월 10개월 만에 반등한 뒤 다시 둔화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감소가 관련 업종에 영향을 미쳐서 제조업 취업자를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수출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제조업 취업자 부분에 대한 전환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취업자가 11만 6천 명 줄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도 13만 7천 명이 감소해 6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2년 2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44만 2천 명으로 60대 이상을 빼면
취업자는 8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 유망 분야 규제 혁신과 청년 창업 활성화로 민간 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달 경매 시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주인을 못 찾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정모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서울 아파트 126건 중 24건만 낙찰돼 낙찰률은 1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해 12월 17.9%에서 올해 1월 44%로 올랐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버들치마을 성복자의 2차 전용 면적 157제곱미터는 올해 4월 10억 6천만 원에 매매돼 지난 3월 거래 금액보다 2억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봐도 제곱미터당 수도권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전남은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광주까지만 고속철도가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삼각순환철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와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6.5km의 복선 전철로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 전남 강주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철도가 생기면 광주에서 나주가 20분 거리로 줄어들게 됩니다. 목포에서 보성을 잇는 남해선 공사 현장입니다. 모두 82.5km 구간인데요. 남해선은 내년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존 철길을 쓰고 있는 광주에서 목포 사이 고속철도는 무안국제공항도 거쳐가는데 내후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을 잇는 반선철도 경전선의 전철화 공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철도 사각지대 없이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을 구축해서 전남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차가 다니지 않던 전남 지역에 철길이 놓이게 되면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친환경 관광수도 건설에 달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지율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국정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철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잘 들릴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스튜디오에다가 그래픽을 하나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거를 1년 동안 조사한 걸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5월 10일 취임을 했고요. 5월 3주 차에 52.1%로 시작을 했습니다. 긍정평가. 이번 대선, 지난 대선이 사실 굉장히 작은 표 차이로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릴 정도로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지금 평가를 해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자면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 48.6% 득표를 했었죠. 역대 이제 최소 차였는데 보통은 이제 정권 초반의 지지율은 기대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층이 이제 재구성, 재편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인데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특징을 보면은 그 기대감부터 낮았다, 출발선부터 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짧으면서 조정기가 좀 빨리 온 그런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그래픽을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긍정평가 위주로 표현을 해놨는데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던 건 언제입니까?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던 것은 그 2022년 8월 1주 29.3%를 기록하면서 30%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아지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나왔던 건 언제쯤입니까? 그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4주에 긍정평가 46.6%, 부정평가 47.7% 기록하면서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 이후 한 번 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의미 있게 앞선 적은 없었습니다. 예. 이 긍정평가가 많이 낮아진 이후에 어떻게 반등하는 계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반등이 사실 좀 빨리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꽤 길었습니다. 이른바 좀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8월부터 12월까지 근 넉 달 가까이를 박스권 행보를 했었고 그만큼 반등이 좀 늦었다. 반등의 이제 계기가 나타난 것은 이른바 노동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 철강 석유화학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서 했던 대응, 그리고 이른바 3대 개혁이라고 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보였습니다. 예. 그래도 긍정평가가 한동안 좀 지속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가장 근접했던 건 언제쯤입니까? 이제 가장 한동안 이제 40%대로 행보하다가 2023년 3월 첫 주차에 42.9%, 즉 43% 가까이 찍으면서 40% 중반대를 안착을 시도를 했었죠. 이 시기에 있었던 이슈나 내용을 보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또 안정감 있는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혹은 기대감이 지지율에 좀 많이 좀 녹아 있었죠. 예, 저희가 이 그래픽에다가 좀 주요 사건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난해 8월 있었던 미국 순방 중에 있었던 비서고 논란도 적어놨고요. 안타까운 참사였죠. 이태원 참사도 적어놨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놨는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 중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사건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른바 사건과 키워드를 좀 뽑자면은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갈등, 체리 따봉,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진에 찍혔던 체리 따봉 문자, 그리고 또 이제 순방하면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바이든 날리면 예. 발언, 또 측근 대동, 그리고 또 외교 안보 이슈 이 문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검찰 편중 인사 이 문제가 계속 지지율을 눌렀던 그런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율이 빠졌던 게 언제쯤으로 분석이 됩니까? 저희가 보자면은 두 번의 큰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출렁거림은 이제 정권 출범하고 이제 5.18 광주 방문,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그때가 이제 54.1%를 찍으면서 정권 출범 후 최고점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8월 1주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 따봉 문자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올랐었고, 이제 학제 개편 이슈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이른바 조정 없는 하락을 보였던 것이 그건 이제 한 석 달,
가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의 이슈인데, 이건 뭐 3.1절부터 시작된 대일 이슈, 그것도 이제 미국의 또 도감청 이슈까지 좀 얹혀지면서, 예. 그때 또 한번 조정을 한 10%포인트, 42.9에서 32.6까지 그 한 달 보름 정도 계속 조정 없는 하락, 크게 이제 두 번의 큰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정책적인 부분보다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정책적 충돌보다는 좀 뭐 사고라고 해야 되나,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좀 자꾸 삐져나오면서 예. 좀 지지율을 좀 누른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그래픽을 보면 8월 첫 주에 29.3%로 리얼미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가 그래도 지금은 회복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런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모멘텀을 좀 보자면은 결국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든지 그 3대 개혁 천명, 결국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것은 비단 윤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특별한 묘책이나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결국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 국민들은 언제든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 문제들.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사소한 리스크 혹은 사고에 가까운 그런 사건들이 상당 부분 좀 정제가 좀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지율을 눌러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표로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난 1년 동안의 외교안보 성과를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외교안보 분야는 정부의 어떤 뭐 기조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하 주사식, 즉각적인 반응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 그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의지, 노력과 함께 상대의 호응이 따라줄 때 그런 기대만큼의 결과가 보고, 또 이게 결국 이제 체감되는 그런 그 순환 구조를 봤을 때 지금의 걸음이 이제 지표로 반응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또 시차를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0%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윤 정부 출범 후에 당 대표가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를 거쳐서 지난 3.8 전대 때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이 좀 불안정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했던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좀 뒷받침하고 때로는 엄호하고 돌파해야 될 여당이 그만큼 불안정했었다는 건데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빨리 안정적으로 잡는, 하모니가 좀 맞아야 될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결국 정부 여당의 지지율 상승의 핵심은 민생과 경제다. 그 문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 지금 가뜩이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 여당이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때 지지율이 좀 움직인다. 또 하나는 이제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경색된 국면을 좀 풀어달라.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그런 기대와 주문이 있고요. 결국 돌아와서 보자면은 이제 정부 출범하고 1년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고 지지했던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고 확인할 때 안정적인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지난 1년 동안은 용산도 좀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여실히 좀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분석해봤습니다. 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민생과 직결됩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범죄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졌습니다. 성폭행은 없었지만 성추행은 있었다는 판결에 명예훼손까지 인정돼 우리 돈 66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진 캐럴과 변호인이 환한 얼굴로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1996년 뉴욕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심원은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기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200만 달러와 명예훼손 300만 달러, 합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 9명이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비위와 관련해 12명이 넘는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번이 법원의 첫 번째 책임 인정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Strange verdict. This was a rape claim. It was a rape case all along, and the jury rejected that, but made other findings. So we'll obviously be appealing those other findings.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판결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도덕성을 둘러싼 지지자 기대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정부가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긴급으로 만났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공화당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여야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 이른바 디폴트 시한폭탄이 터지기까지 20일 남짓 남겨놓고 부채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In the meantime, just wanted to welcome you, let you know what we're doing. We're not going to take any questions now. We're going to get started. We're going to solve all the world's problems. 1시간 만에 끝난 회동은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지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씀씀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Everybody in this meeting reiterated the positions they were at. I didn't see any new movement. The president said the staff should get back together, but I was very clear with the president. We have now just 2 weeks to go.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제를 볼모로 공화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3차례나 부채 한도를 늘려놓고 공화당이 야당이 되고 나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We're trying to hold the debt hostage to us to agree to some draconian cuts, magnificently difficult and damaging cuts. 재무부는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특별 조치도 한계에 달했다며 6월 1일을 이른바 엑스데이트, 디폴트 예상 시점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긴급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등 협상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 디폴트 직전까지 갔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2011년의 데자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예산을 둘러싼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화당의 간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시카고가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모든 이민자를 환영하는 성역 도시로서의 가치에 따라 중남미 출신 망명 희망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날이 다시 쌀쌀해지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노약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